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경북도 내 26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4년간 총 508억 원이 지원돼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노후주택 정비와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농어촌의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단함을 감수하고 차별을 받는 게 당연시 돼서는 안 되겠죠. 생활 기반 조성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이어져야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일부 지역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있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 햇살이 강하겠는데요. 현재 안동 28도, 영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오늘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예천박물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천박물관은 보물로 지정된 정탁 문적과 권문의 초간일기, 사시찬요, 동국통지 등 도지적 문화재와 입학도설, 신증 동국 여지승람 등 추가 지정이 가능한 유물을 포함해 총 43건 222점의 유물을 디지털화합니다. 해당 유물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코리안 메모리즈 홈페이지에도 등록될 예정인데요. 예천구는 예천박물관에 소장된 귀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예천의 문화유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여전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은 28도로 어제보다 기온 조금은 낮겠고요.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동시에 햇볕도 고개를 내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차단 잘 해주시고요. 당분간 낮 기온 27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포항에서 노란색을 띤 황금 산딸기가 처음으로 생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딸기는 일반적으로 검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 포항 장기면에서 수확된 산딸기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황금 산딸기로 이름이 붙은 이 딸기는 2020년 장기면 일원에서 야생개체로 발견됐고요.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조직 배양묘 100여 개체를 생산해서 2021년에 분양했고 장기면 농가가 2년간 재배한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 황금 산딸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장기 산딸기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약 70kg의 황금 산딸기를 생산하고 이를 모두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빵집과 카페 등으로 유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지역 내 산딸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황금 산딸기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늘고 또 산딸기 농업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2도 낮은 23.4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어제 울릉도 독도 수영종단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울릉도 출발지인 행남 산책로에서 개최했습니다. 제막식에는 남한건 울릉군수와 공경식 의장, 2004년과 2005년 수영종단 참여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수영종단은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울릉도에서 출발해 독도까지 28시간에 걸쳐 종단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종단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했으나 2020년 태풍 마이 사고로 유실됐는데요. 이에 울릉군은 유실된 기념비를 재건립해 종단에 의미를 더하고 제막식을 통해 우리 영토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0분 지났습니다.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달 31일에 마감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요. 대학 간 통합과 연합, 무전공 확대 등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용찬 기획처장을 연결해서 글로컬 대학 공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컬 대학 공모 사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 집중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혁신의 주체가 돼서 네. 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들의 그 혁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대학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도 그 혁신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은 몇 개 대학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하고요. 15개 예비 선정 후에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본 계획서 작성 후 예.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신청을 마감한 결과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신청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계명대는 계명문화대와, 영남대는 영남이공대와, 안동대는 경북도립대와 통합하기로 했고, 대구가톨릭대는 경일대, 대구대와 연합 형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이 글로컬 대학 30에 대한 설명이 예. 초기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반 이후에 설명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아마 대학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을 네. 통합을 통해서 좀 달성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제시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그 교육부에서 공개한 배점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을 보면 대학 안팎,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이제 중요한 혁신 그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통해서 그 경계 허물기를 이루겠다라고 이제 대학들이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고 그것이 혁신적이어야 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 대학이랑 경일대, 대구대학은 이런 그 다른 여타 대학의 통합과는 달리 현재 그 경북 지역이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11개고요. 예. 고위험 지역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학은 지역 정주 인력, 특히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청년들을 많이 양성해내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연합 형태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대구가톨릭대는 경일대와 대구대와 함께 연합 형태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요? 예, 이게 이제 법인 형태로 사단 법인으로 경북 글로컬 대학 이제 가칭입니다. 예. 이 사단 법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사단 법인은 그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 되고 그 법인에는 이사회는 지자체, 경북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 산업체의 인사들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사를 구성하고 네.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처럼 별도의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그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각 대학이 그대로 뭐 이렇게 존재를 하기는 하는 건가요? 예. 별도의 이제 법인과 예. 각 대학의 이제 이사회 그리고 각 대학의
그 집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 개 대학이 연합을 하면 재학생 4만 7천 명 규모의 대규모 대학이 되는데 그럼 그대로는 이제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달라지는 점이 뭔가요? 예, 이 대학 연합은 네. 크게 보면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대학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부품이나 네. 2차 전지 등이 될 텐데요. 여기에도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 그리고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생 이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약 입학 정원 4,500명 정도의 특화된 캠퍼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나 단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 장학 지원이나 그리고 네. 현재보다는 발전된 그런 교육 환경들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일대 콘텐츠 계열, 대구대의 사회복지 계열, 대구가톨릭대 바이오 계열 이렇게 세 개의 단과 대학을 특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 부분은 예. 물론 이제 지금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가 이 계열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지역 신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부분은 경북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경북도의 요구, 그다음에 산업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계열보다는 더 확장된 형태로 네.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학 간의 그럼 연합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전제로 한 협력인 거죠? 글로컬 대학 30을 목표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도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글로컬 대학 30의 선정이라는 목표 이외에 뭐 낮은 수준에서라도 기자재나 또 통학버스 그다음에 교양 강좌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은 예.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연합대학 구상에 대해서 학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좀 보완 유지가 좀 필요해가지고요. 예. 다른 대학에 좀 알려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들 혁신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완 유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세계 대학 연합에 대한 것은 구성원들이 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도전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이제 경쟁력 우위가 있고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특히 세계 대학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접성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또 지자체와 공동 발전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경북도와의 연계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은 예비 선정이 되면 본계획서 작성 시에 경북도랑 같이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경북도에서 요구하는 산업,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되고, 네. 경북도에서는 이게 이제 본 선정이 되면 매칭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원을 하겠다. 5년 동안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향후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학별로 제출된 혁신안을 검토해서 경북도 라이즈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라이즈 사업은 이 기존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링크, 평생교육과 관련된 라이프, 그 다음에 지역 산업, 주력 산업에 기반을 둔 RIS,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롭게 제시된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서 지자체가 이제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특성화 부분에 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25년 이후에 지금 경북도는 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지만 25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돼서 통합된 지원금을 대학들이 경북도와의 협의 속에서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대구 가톨릭대와 대경대, 대구대의 대학연합은 이 라이즈 사업에서도 유효한 건가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뭐 총장님들께서도 또 기획처장들도 그 회의를 통해서 라이즈 사업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를 해야 지금의 그 대학연합 효과가 네.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 대학의 연간 졸업생이 9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번에 이런 그 연합대학 구상이 또 경상북도와 잘 연합을 해서 학생들이 또 지역의 기업과 기관에 취업하는 데도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 대학들이 경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경북의 취업률이 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요. 서울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대구에 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이야말로 이 지역 대학들의 혁신의 가장 그 핵심은 지역의 정주 인력. 이것은 각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또 50대 이후에는 또 경북도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진로 취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이 생존할 수 있도록 특히 인구 소멸이라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와 예. 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몫이고요. 예. 그것이 지금의 지역 대학의 소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지역 대학으로서 어떤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진행되는데 핵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지역과 지역 대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대구는 이제 대구시 또 경북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의 혁신, 특히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대학이 제시하고 그 주체적 역할을 하고 그것이 더 먼저 선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혁신 모델을 제시한 대학들이 좀 뒤처진 대학들에게도 그 모델을 예. 확산시킴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10개 대학을 이제 선정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6월 말 정도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15개 정도 예비 선정 후에 7, 8, 9, 3개월 동안에 이제 본계획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10개 대학은 10월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용찬 기획처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환경교육 주간을 맞아서 지역에서도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환경 북 토크 콘서트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 환경 북 토크 콘서트가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과 환경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 박경화 작가의 이야기로 2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이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고 또 공부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현장 소리는 관객들이 메모지에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현장 소리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경화 작가도 만나봤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학부모 대상 정기적인 환경교육,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동네마다 환경교육 공간을 만든다. 업사이클링, 도시 곳곳에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두자. 그리고 아나바다, 습관 만들기. 저는 박경화라고 하고요. 환경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가 있는데요. 1부는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든지 금속 젓가락이라든지 또 환경책, 자전거, 패시브 하우스, 태양전지 같이 우리 생활에 흔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어떤 탄생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친환경 물건이 됐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일부가 있고요. 2부에는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생각인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지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식과 정보, 상식 정도로 받아들이다가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라든지 포장가게 제로 웨이스트 숍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또 기업에게 쓰레기를 줄이자 아니면 좋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었고, 환경 관련된 교육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환경 관련된 교육을 많이 고민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걸 바꿔서 뭔가 좋은 결과를 빨리빨리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희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입니다. 예,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진행한 환경 북 토크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엄주영 운영팀장이라고 합니다. 환경교육 주간은 6월 5일 환경의 날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환경교육 주간으로 지정을 했고, 그 주간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필요성이나 그래서 환경보전의 실천을 좀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환경교육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리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는 주간이고요. 올해 환경의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 퇴치인데요. 그럼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 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지혜롭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박경화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탄소 배출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3가지 꼭지를 좀 꼽아봤어요. 쓰레기 줍깅 데이, 그리고 채식 감탄 데이, 녹색 교통 데이로 해가지고 7개 구군에서 각 거점별로 좀 쓰레기를 줍깅하는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 데이들을 좀 정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6월 5일만이 환경의 날이 아니라 365일이 다 환경의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환경교육 주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만 환경교육 주간이라고 지정을 해서 알리곤 있지만 365일 동안 대구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교육에 대해 참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환경 문제에 더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실천 보전을 같이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체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달성 습지에서는 생태 체험도 진행이 되고요. 디아크 문화관에서는 환경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 환경교육주간에 이런 좋은 환경북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빨리빨리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한창 키울 때는 기저귀나 아니면 물티슈를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좀 더 키우면서 내가 좀 더 빨리 환경에 대해서 눈을 떴더라면 좀 더 줄이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움이 들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 때는 배달 음식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냥 버렸다라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분리배출할 때도 꼭 그 분리배출장에 같이 가서 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아이에게 더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환경 북 콘서트 관련해가지고 작가님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폐유대폰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센터에 와보니까 수집하는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가지고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걸 생활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경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생활에서 하나씩 뭔가 자기의 수칙이라든지 규칙, 습관 하나씩 고쳐나간다는 좋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환경교육 주간을 맞아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구미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가, 올해 4월에는 동양전자 초자가 폐업을 결정했는데요. 네. 이 두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LCD용 부품을 납품해온 협력사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이 폐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각각의 폐업 결정 이유와 이 구미 지역 산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외투 기업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이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과 계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거나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대부하거나 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외국인 1인당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외투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지역으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자체는 외투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이 지자체장의 큰 성과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예. 또 반대로 외투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료 무상 혜택,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나 기타 비용에서 파격적인 우대를 받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흑자를 내고도 갑자기 직장을 폐쇄하거나 또 배당을 통해서 이익금을 해외 주주에 넘기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이를 제재하는 부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릴 뉴스인 동양전자 초자 폐업도 이런 비슷한 사례입니다. 동양전자 초자 폐업,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동양전자 초자는 1973년 구미 산단에 설립된 50여 년 가까이 된 기업인데요. 구미 1호 외투 기업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네. 이 전자 부품인 다이오드를 만들다가 2014년 12월에는 생산을 종료하고 2003년에 시작한 LCD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일본 전기 초자 한국이라는 일본 전기 초자 일본 법인의 한국 법인이죠. 여기와 계약을 체결해서 LCD용 유리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 폐업을 통보하는데요. 이 폐업 이후로 주요 납품처인 LG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 축소를 들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초 LG 디스플레이가 IT용 LCD 패널 생산을 담당하는 구미 공장의 생산 중단을 결정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일본 본사인 일본 전기 초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양전자 초자 회사 측 관계자는 LCD 사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다 보니 라인을 세우고 해당 인원을 희망퇴직하는 등 최근 4, 5년간 위기가 있었다며 물량의 90% 이상을 납품하는 최상위 고객인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반면 노조는 공장 폐쇄 철회와 공장 가동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그게 어렵다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동양전자 초자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동안 신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주주 배당을 통해서 일본 전기 초자에 흘러가도록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노조는 일본 전기 초자 자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년간 2,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이 이윤의 대부분인 2,100억 원 가량을 일본 전기 초자로 주주 배당을 했다며 이 전형적인 외투 기업의 먹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조와 회사 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도 비슷한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나요? 네, 비슷합니다. 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비교적 최근이죠. 지난해 11월에 노동자들에게 회사 폐업을 공고를 했는데요. 예. 2003년에 구미 4국가 산업단지에 입주를 한 기업이고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고 일본 니토 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투 기업입니다. 네. 다만 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폐업 배경에는 대형 화재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요. 지난해 10월에 화재가 발생해서 300억 원이 넘는 재고가 불탔고 공장 1개동이 전소했습니다. 이 사측은 이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화재 한 달 후인 11월에 청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화재가 중요한 원인이 됐군요. 네, 그게 좀 이 기업의 변수이고 네. 다만 직원 중에 일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량전자초자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게 이익을 최대한 내고 떠나는 일종의 먹튀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대구 한국게이츠, 영천 다이셀코리아 등에서 비슷하게 확인되어 온 문제입니다. 네. 이 외투 기업이 오랜 시간 이익금을 배당받고 이익이 줄어들거나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 철수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미공단에서 이 외투 기업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구미 지역이 가진 좀 특수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미공단 내 대기업의 사업 구조 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축소한 게 구미 산업의 일부에 직격탄을 입히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과 그 하청업체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산업구조 변화가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역의 도소매업,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공장은 P1에서 P4 공장이 현재 가동을 멈췄고 지난해 6월에는 P5 공장도 멈췄습니다. 현재 구미에서는 P6 공장만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취재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 홍보팀은 국내 생산은 현재 파주 공장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는 LCD 중심으로 공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OLED의 생산 시설은 대부분 파주 공장이나 중국 공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이 이제 주력 품목을 전환하니까 구미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소수 대기업, 대다수 중소기업의 수직적 하청 계열화 고착이 심화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디지털 제품 중심의 주력 상품 전환 전략이 1차에서 3차 협력 업체로 이어지는 분리 창업과 이 무선 통신기기 및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발했고 이로 인해서 대기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하청업체가 외투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외투기업이 이런 변화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히 외투기업이 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계속기업은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속체로 기업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데요. 네. 이보다는 외투기업이 하나의 수익 기회라는 관점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기술 전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때문에 산업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빠르게 청산하는 수순으로 넘어간다는 분석인데요. 이 신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투 기업의 폐업이나 신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쉽게 청산해버리는 이 결정들을 제재하는 법 제도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내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어도 고용 안정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법 제도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청산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이익만 보고 떠나겠다는 먹튀다라는 게 이 폐업이 예고된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노동조합은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먹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구미시는 외자 유치에만 매달려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구미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구미시 관련
관련 과에서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동양전자초자 등 이 현장을 가서 회사 측을 만나보지만 사실상 해외 본사가 결정한 걸 돌이키기는 어렵다며 이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의당 등 진보 정당에서는 꾸준히 이 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외투 기업의 일방적 청산을 견제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이 류 의원은 지난 2월 1일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산 철회와 구미 시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개정안에 유효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고용 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아닐까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맞습니다. 만나요? 네, 취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주로 노동조합이나 혹은 또 공장이 철수된 이후에 남게 되는 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요. 네.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일터의 폐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삶을 꾸려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요. 네. 이런 부분을 구미시나 정부가 좀 더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그냥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에 사실상 그 지자체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무방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온갖 세제 혜택을 줘서 사실상 모셔오는데 그 이유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 사회에서의 좀 토론회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다시 읽어볼까요? 6월은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네. 6월에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점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하나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에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훈이 있으니까 이제 6월 6일 현충일 보훈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은 또 6.25 때문에 생겼으니까 6.25도 바로 연상이 되는데 근데 6.25는 우리가 지금 또 제가 6.25 하고 있는데 이제 6.25를 6.25 전쟁일이라고 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2014년 전까지는 그걸 6.25 사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변이 전쟁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면 좀 생소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인데 뭘 기념하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6.25는 또 전쟁이 일어난 날이지 전쟁 자체는 또 3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꼭 하루만 6.25냐 이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네요. 그렇죠. 네. 6.25 전쟁 발발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말을 그러면 해야 이제 할까요? 그러면 정확하죠. 네. 현충일은 그럼 어째서 6월 6일로 정해졌나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못한데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6월 6일을 왜 현충일로 정했냐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1956년부터 이제 현충 기념일 뭐 이렇게 부르다가 75년이 되면서 이제 그게 줄어서 현충일로 됐는데 아무튼 어떤 국무회의 기록에도 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는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아무튼 원래도 현충일은 지나갔는데 네. 아무튼 현충일을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왜 6월 6일을 정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정말. 예.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현충일과 6.25 전쟁일을 좀 뜻깊게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기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들 또 일반 단체,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인데 6월 전체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또 다른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현충일보다 그 앞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일 사이에도 6월이 현충의 달이라는 걸 기억할 만한 중요한 그 날이 있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날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달력에도 표시돼 있어요. 그렇죠. 예. 6월 1일은 홍위 장군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그야말로 호국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홍위 장군 곽재우는 또 특히 우리 고장에 나온 인물이고 지금 묘소가 달성군 현풍면 구지면에 예. 있고요. 현풍 전체가 이제 고향이죠. 마운공원에 가면 동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하고 6월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1592년 6월 12일에 서울이 일본군에게 함락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울을 빼앗기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양을 빼앗기니까 고조선 고구려가 망하고 부여를 빼앗기면 백제가 망하고 파리를 빼앗기면 독일에게 프랑스가 망하죠. 네. 바그다드를 몽골군한테 빼앗기면서 이슬람 제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592년 6월 12일에 일본군에게 수도를 빼앗겼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기억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냈기 때문에 임진왜란으로부터 318년 빼앗긴 날로부터 318년 지나면서 경술국치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일본군에게 서울을 빼앗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에서 좀 지운 채로 지내온 것 같은데 1592년에도 역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해에 6월에 네. 서울을 또 빼앗깁니다. 그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8일이죠. 서울이 다시 또 함락이 되잖아요. 6월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은 여름에 하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자기가 피란 안 간다고 공언을 해놓고 또 도망을 쳐서 압록강까지 도망을 가고 또 현 대한민국에서도 또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피란 안 가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방송을 틀어놓고 대구까지 피란 오고 이렇게 한 별로 좋지 않은 역사가 남아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임진왜란 때든 6.25 때든 6월 달에 수도를 빼앗겼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세 운동도 빠뜨릴 수 없는 6월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2의 3.1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1919년에 3.1 만세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어난 최대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예. 이 당시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좀 지지부진하고 청산리 전투 같은 우리가 이기는 전투도 별로 없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독립운동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때 이제 큰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예. 자, 그러면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이 기성세대들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면 청년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또 역동성을 창조해냈는데 그래서 역사의 또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순종이 죽고 제삿날, 인삿날이 되니까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막 심하게 했는데 네. 학생들이 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학생들이 일어나기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
60만세 운동의 경과 또 60만세 운동의 의의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날 이제 학생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2만 4천 명 정도가 길게 길에 줄을 쭉 서서 동시다발로 시민들한테 만사 시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렸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 300여 명이 중앙고등 학생들이 앞장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210명이 서울에서 체포가 되고 전국적으로 또 동맹후약이 막 계속 일어나면서 1,0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60만세 운동을 학생들이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특별하고 이 만세 운동이 3.1 운동과 광주 학생의교를 연결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다시 부흥시킨 큰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그런데 우연히 날짜가 6월 10일로 60만세 운동과 겹치는 대사건이 또 현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1987년 6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전개됐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사인데 이것도 또 6월인데 거기에다가 또 6월 10일까지 겹치니까 네. 역사적으로 아주 우연인데 제5공화국 시대에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대규모의 시위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게 되고 네. 그걸 정부가 은폐하다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상당히 궁지에 이제 몰리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현대사에서 보통 6월 항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6월 항쟁. 근데 그 날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26년의 60만세 운동하고 날짜가 아주 딱 겹쳐가지고 그러네요. 역사에 참 우연한 한 장면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큰 흐름을 형성했던 6월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충일과 또 6.25 전쟁일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기억을 잘 해야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교훈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수록 호흡기 건강을 방치하기 쉽죠. 그런데 여름에도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존인데요.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오존주의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외출 뒤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이시죠? 올해도 일본 뇌염 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 집 모기가 대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사람의 극히 일부가 뇌염으로 진행되고요.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모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설치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긴 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티스트는 대구 미술가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미술관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 1세대 설치미술가인 김영진 작가가 선정되어 개인전을 여는데요. 오는 9월 10일 일요일까지 대구 미술관과 선큰가든에서 개최되고요. 작가와 비평가의 대화 그리고 퍼포먼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달서구는 매월 9일 죽전역에서 심뇌혈관 질환 단디 알기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6월 캠페인에서는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기 증상과 예방관리 방법을 9일 죽전역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세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한쪽 어깨로 가방을 매는 습관도 우리의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는데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으로 드는 것도 척추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가방끈을 조절해서 밀착시키고 양쪽으로 매거나 대각선으로 번갈아 가며 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합니다. 대상은 공원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인데요.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기준의 적합도 등을 점검해서 미흡한 곳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모두가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꼼꼼하게 관리되고 확충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구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